김지연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매일 지하철을 타고 강남의 회사로 출근하는 그녀의 삶은 특별할 것 없이 조용하게 흘러갔다. 그녀는 때때로 자신의 삶이 너무 단조롭다고 느끼곤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 평범함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지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눈앞에 놓인 임신 테스트기에는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이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자친구 박현우와 관계를 가진 지 몇 개월이 지났고 그 이후로는 그 누구와도 만난 적이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지연은 혼란스러움에 중얼거렸다. 더욱이 그녀는 오래전부터 불규칙한 생리주기로 고생했고 의사로부터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의 관계는 최근 소원해졌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우야, 나 지금 너랑 꼭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게 있어.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그들. 지연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현우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낙태해. 그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뭐라고? 왜 그래 갑자기? 그냥 그 아이를 낳으면 안 돼. 제발 내 말 믿고 병원에 가. 지연이 이유를 묻자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카페를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내 말 들어 지연아. 그 아이는 태어나면 안 돼. 그 후로 현우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의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고 회사에도 갑자기 사표를 냈다가고 했다.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임신 5개월이 지났을 때 지연은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태아의 심장 박동을 확인하려 했지만 기계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초음파 영상에는 분명히 태아가 보였고 그 모습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상하네요.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영상으로 보기에는 태아가 제대로 자라고 있어요. 의사의 말에 지연은 불안해졌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모성애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버지가 누구든 간에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 의사 선생님, 제 아기는 괜찮은 거죠? 네, 영상상으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금 특이한 경우라 더 자주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가졌다. 그녀는 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중에 지연은 종종 귓가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잠에서 깨곤 했다. 엄마, 엄마.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매일 밤 계속되었다. 방 구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불을 켜도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의 방은 이상하게 차가웠다. 어느 밤 화장실 거울을 보던 지연은 자신의 뒤에 희미하게 비치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뒤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시 거울을 보면 그 그림자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다. 지연의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다. 피부는 창백해지고 체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식욕도 없어지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태아는 더욱 활발하게 움직였다. 마치 그녀의 몸을 지배하려는 듯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다. 번개가 치고 창문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지연은 침대 위에서 몸을 뒤틀며 복부의 격통을 느꼈다. 그것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통증이었다. 마치 뱃속에서 무언가가 강제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았다. 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시야가 흐려졌다. 전화기를 손에 쥐고 구급차를 부르려 했지만 손가락이 떨려 제대로 버튼을 누를 수 없었다. 그래도 필사적으로 129를 눌렀다. 여보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기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통화가 끊겼다. 화면이 검게 변했고 방에 전기도 나갔다. 방은 어둠에 휩싸였고 폭풍우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지연은 보았다. 침대 옆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인간은 아니었다. 가늘고 긴 팔다리, 비정상적으로 검은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붉게 빛나는 눈동자. 그것은 지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지연의 의식은 끊어졌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병원 병실에 누워 있었다. 눈부신 빛이 들어오고 기계음이 멀리서 들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의식을 잃은 후 구급차로 이송된 것이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곧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지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때 본 존재는 꿈이었을까? 아니면 현실이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배에 손을 얹었다. 뭔가 이상했다. 수술실로 이송되는 도중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태아는 분명히 지금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정상적인 아기일까? 불안과 공포가 가슴을 조여왔다. 수술실 문이 열렸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실내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보통이라면 의사들 사이에 대화가 오가야 하는데 지금은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단 한 명의 의사만이 지연을 내려다보며 작게 속삭였다. 이런 일은 처음이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야는 다시 어둠에 휩싸였다. 지연의 의식이 돌아왔을 때 눈앞에는 눈부시게 흰빛이 펼쳐져 있었다. 수술실의 조명이 그녀의 시야를 가리고 희미한 그림자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여러 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그녀 주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긴장이 서려 있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오직 기계음과 고요한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지연은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배 깊은 곳에서 격통이 밀려왔다. 의사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어딘가 떨리는 것처럼 들렸다. 주위에 있는 의료진들은 얼굴을 붙이고 있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갑작스러운 기계의 경보음이었다. 심박수가 비정상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호사 중 한 명이 외쳤다. 동시에 지연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하기 시작했다. 통증이 그녀의 의식을 강하게 덮쳐왔고 호흡이 불규칙해졌다. 의사들은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하여 응급 대응을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출산은 보통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갑자기 실내의 전기가 순간적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그 짧은 순간 지연의 체내에서 무언가가 밀려나오는 듯 감각이 느껴졌다. 의사가 외친다. 나온다. 비투성이의 손이 복부로 뻗어 아기를 받아내려 한다. 그러나 그 순간 손에 잡은 것을 본 의사가 숨을 멈췄다. 이건... 한 명의 간호사가 비명을 질렀고 다음 순간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다른 의사들도 눈을 크게 뜨고 말을 잃었다. 보통이라면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져야 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상한 침묵만이 있었다. 지연은 희미하게 의식을 유지하며 흐릿한 시야로 의사들의 표정을 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 답을 아는 것이 두려웠다. 아기를 보여주세요. 그녀는 쉰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갑자기 의사 중 한 명이 뒤로 물러나 벽에 등을 부딪히듯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손끝에는 식은 땀이 배어 나왔다. 이런 것이 태어나다니. 수술대 위에는 하나의 작은 생명체가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기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었다. 피부는 창백하고 투명하게 얇았다. 눈은 완전히 열려 있었고 둔공은 비정상적으로 깊고 어둠처럼 검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그 아기가 울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단지 입을 조금 벌리고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것 같았다. 심장박동은 있지만 이 아이는 의사가 말을 더듬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어머니였다. 어떤 모습이든 이것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낳은 자신의 아이였다. 하지만 누구도 이 아이를 안으려 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에게 아기를 건네주려 하지 않았다. 그때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고 유리창이 하얗게 흐려졌다. 천장의 조명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기계의 소리가 끊겼다 이어졌다 했다. 그 순간 아기가 처음으로 입을 열고 작은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것은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엄마.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실내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분명히 신생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더 깊고 낮은
마치 뭔가 오래된 존재가 말을 건 것 같은 울림이었다. 아기는 지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명 또 한 명씩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갑자기 수술실 문이 큰 소리를 내며 닫혔다. 전기가 완전히 나가고 방은 어둠에 휩싸였다. 그만해, 누군가가 외쳤다. 하지만 그 목소리도 곧 어둠에 삼켜졌다. 지연은 자신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아기 쪽으로 손을 뻗었다. 아무리 이상한 모습이라도 그것은 자신의 아이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아기에 닿기 직전 뭔가가 그녀의 발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만지지 마! 갑자기 빛이 돌아왔다. 방 안에는 지연과 아기, 그리고 몇 명의 의사만 남아있었다. 다른 간호사들과 의료진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아기는 여전히 지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은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물었다.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한 의사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지연은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깊은 곳에 차가운 것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품에 있는 것은 분명 자신의 아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였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든 그녀 안에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은 본능이 있었다. 그녀는 단단히 아기를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너를 지킬게. 그 순간 아기의 눈이 순간적으로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의 작은 손이 조용히 지연의 손가락을 잡았다. 마치 그것이 유일한 구원인 것처럼. 지연은 떨리는 팔로 아기를 안았다.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쥐는 그 감촉은 분명 살아있는 생명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과는 달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공포가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주위의 의사들은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일까? 침묵 속에서 누군가가 작게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문득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아기의 눈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그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안에는 인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지성과 깊은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다시 한번 그 낮고 울리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속삭여졌다. 신생아가 말을 할 수 있을 리 없다. 하지만 분명히 그 목소리는 그녀를 향해 있었다. 지연은 공포에 휩싸이면서도 어머니로서의 본능으로 그 아이를 강하게 안았다. 갑자기 병실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소리 없이 천천히. 거기에 서 있던 것은 한 노인이었다. 백발에 깊은 주름을 새긴 얼굴, 그 눈동자는 어디까지나 차갑고 마치 지연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드디어 태어났구나. 노인은 낮게 중얼거렸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있지 않아 병원 관계자는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사들은 숨을 죽이고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묶인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 지연은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다. 노인은 조용히 그녀 쪽으로 걸어와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를 안고 있으면 너도 알 수 있을 거다. 이것은 인간이 아니야. 지연의 목이 말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노인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이마에 손가락을 대었다. 그 순간 그녀의 의식이 흔들리고 눈앞의 광경이 일변했다. 낯선 장소, 어두운 신전 같은 곳, 수많은 석상이 늘어서 있고 그 중앙에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여성은 지연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가 아니었다. 한복을 입고 검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오래된 시대의 모습이었다. 그녀 앞에는 검은 그림자가 떠다니고 있었다. 거대하고 사람 형태를 하고 있지만 얼굴은 흐릿해 보이지 않았다. 그 그림자가 낮게 속삭였다. 내 피를.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그리고 한복을 입은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배에 손을 얹었다. 지연은 숨을 들이키며 눈을 떴다. 눈앞에는 다시 병원 병실, 노인이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너는 예전에 그 신전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느냐? 지연은 숨이 막히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나는.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이 아이는 네가 과거에 계약한 존재의 아이다. 내 피에 새겨진 운명이지. 지연의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과거? 계약? 그런 걸 기억할 리가 없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아직 어렸을 때의 기억. 할머니와 함께 방문했던 낡은 사당. 그곳에서 할머니가 말했던 것. 우리 가문은 천년의 계약을 맺었다. 절대로 그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그때 지연은 어린 나이에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현실로 그녀 앞에 다가와 있었다. 이 아이는 그 계약의 결과인가요? 그녀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겼다. 그리고 너는 지금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 아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지연은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손, 작은 손가락, 그리고 그의 검은 눈동자. 그녀 안에 모성이 외치고 있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아이다. 아무리 이질적인 존재라도 그녀가 낳은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아기의 눈 안쪽이 빛났다. 그리고 지연은 다시 환상을 보았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무너진 도시였다. 잔해의 산,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피로 물든 대지. 그 중심에는 검은 그림자 같은 존재가 서 있었다. 아니, 그것은 그림자가 아니었다. 지금 눈앞에 아기가 성장한 모습이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지연을 바라보았다. 엄마, 왜 우시나요? 그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피 묻은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지연은 입가를 손으로 막았다. 이것은 미래의 광경인가? 이 아이가 계속 살아간다면 결국 세상은 붕괴할 것이다. 노인의 말이 울렸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어머니였다. 하지만 이 아이가 미래에 무엇을 초래할지 알아버렸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이 아이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아기가 다시 그녀의 손가락을 잡았다. 엄마, 저를 버리시나요? 그 목소리가 다정하면서도 애절했다. 지연은 숨이 막히고 목이 메이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어떤 답을 내려야 할지 아기를 안은 채 그저 떨고만 있었다. 노인은 조용히 일어서서 그녀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다. 선택하는 것은 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조용히 병실에서 사라졌다. 지연은 그저 품 안의 작은 생명을 바라보았다. 선택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지연은 병실 안에서 꼼짝 않고 아기를 안고 있었다. 노인이 떠난 후에도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메아리 쳤다. 선택하는 것은 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녀의 품 안에서 잠든 이 작은 존재가 정말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런 일은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환상 속에서 본 미래는 너무나 생생했다. 잔해의 산,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피로 물든 대지. 만약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때 병실 밖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기척을 느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보통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불규칙하게 울리고 때로는 멈추고 또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음 순간 쾅! 큰 소리가 울리며 병실 문이 세차게 열렸다. 거기에 서 있던 것은 피투성이의 간호사였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고 눈은 크게 뜨여 있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려는 순간 그녀의 몸이 뒤로 끌려나가듯이 복도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지연은 숨을 삼켰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 무언가가 이 병원 안에 있다는 것.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안은 채 침대에서 내려왔다. 밖의 복도는 어두웠고 마치 병원 전체가 무언가에 지배된 것처럼 고요했다. 멀리서 희미하게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를 죽이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걸어 나갔다. 그러자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돌아보니 그곳에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없었다. 단지 검은 어둠이 소용돌이치는 듯한 존재였다. 그림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지연에게 닿으려 했다. 그 순간 애기가 눈을 떴다. 엄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가 울린 순간 그림자가 잠시 흔들렸다.
다음 순간 아기의 눈이 붉게 빛나더니 그림자는 마치 무언가에 날려버려진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아기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분명 보통 아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지금 그녀를 지켰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병원을 탈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출구로 향하려는 순간 복도 끝에 다시 그림자가 나타났다. 아니, 그것은 그림자가 아니었다. 거기에 서 있던 것은 박현우였다. 그는 지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전과는 달랐다. 검었고 감정의 조각도 보이지 않았다. 지연아, 그 아이를 넘겨.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아기를 안고 뒤로 물러났다. 안 돼. 이건 내 아이야. 현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 그 아이는 네 것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 세계로 돌아가야 할 존재야. 지연의 몸이 떨렸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현우는 천천히 다가왔다. 넌 아직 모르는구나. 이 아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지연은 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우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는 순간 그녀의 뇌리에 강렬한 이미지가 흘러들어왔다. 그곳은 아주 오랜 옛날의 신전이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중앙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지연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지금의 지연과 달랐다. 깊은 슬픔과 절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 여성은 천천히 팔을 벌리고 무언가를 부르는 듯이 속삭였다. 오렴, 내 아이야. 그러자 어둠 속에서 하나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거대한 검은 존재.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여성의 몸이 빛에 휩싸이고 그녀는 무언가를 받았다.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눈을 떴다. 이것은 현우가 차갑게 말했다. 네, 가문은 1000년 전에 그 존재와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 피가 다시 깨어난 거야. 지연은 이해했다. 그녀 안에 흐르는 피, 그 피가 이 아기를 낳은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결코 보통 존재가 아니다. 현우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지연아, 그 아이를 나에게 줘. 그러면 아직 늦지 않아.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는 이 아이를 놓지 않을 거야. 현우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지연아, 넌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만약 이 아이를 살려둔다면 세상은, 지연은 외쳤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이 아이는 내 아이야. 그 순간 아기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다시 붉게 빛났다. 엄마, 괜찮아요. 지연의 몸이 갑자기 떠올랐다. 강렬한 빛이 그녀를 감싸고 그녀 주변의 공간이 비틀리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순간 그녀는 현우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병원의 복도도 그림자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녀는 어딘가 이세계 같은 곳에 서 있었다. 눈앞에는 거대한 신전이 우뚝 서 있었다. 지연은 숨을 들이켰다. 여기가 어디지? 아기가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엄마. 지연은 천천히 신전 안으로 발을 내딛었다. 선택의 시간이 마침내 찾아왔다. 지연은 숨을 삼켰다. 눈앞에 솟아있는 거대한 신전, 그 돌벽에는 무수한 각인이 새겨져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봉인하고 있는 듯한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아기를 단단히 안으며 천천히 발을 내딛었다. 내부는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희미하게 빛나는 푸른빛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듯이 그녀의 머릿속에 희미한 소리가 울렸다. 여기가 어디지? 그녀가 중얼거리자 아기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기억해보세요. 그 목소리는 다정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것 같았다. 지연의 의식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왔다. 과거의 기억. 1000년 전 이 장소에서 한 여성이 운명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그녀는 지연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신에게 기도하며 어떤 존재와 계약을 맺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를 낳고 그 힘을 봉인하는 역할을 맡는 가문. 그것이 지연의 혈통이었다. 그녀는 모르고 살아왔지만 모든 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그녀가 이 아이를 낳는 것도 여기로 이끌려오는 것도 갑자기 신전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형태를 이루며 붉은 눈이 어둠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가 선택하는가? 그 목소리는 땅의 밑바닥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지연은 떨리면서도 아기를 안고 힘차게 대답했다. 나는 이 아이의 어머니예요. 그러자 그림자는 낮게 웃으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마치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것처럼
검은 안개 같은 것이 전신을 덮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각오를 보여라. 갑자기 공간이 일그러지고 지연의 주위에 무수한 환영이 나타났다. 불타는 도시, 절망에 찬 사람들, 그리고 피의 바다. 그 중심에는 성장한 아기가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 저를 막으실 건가요? 그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의 손에는 세상을 멸망시킬 힘이 깃들어 있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그 순간 현우의 목소리가 울렸다. 지연아, 지금 밖에 없어. 그는 어디선가 나타나 손에 든 단검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 아이를 봉인하는 거야.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지연은 단검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혈통에 전해 내려오는 봉인의 검이었다. 그것을 사용하면 이 아이의 힘을 영원히 봉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죽이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아기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저는 사라지나요? 지연의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 그녀는 그를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 그를 봉인해야 한다니. 하지만 그의 존재가 세상을 멸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녀는 두 손을 떨며 단검을 쥐었다. 하지만 아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이제 알아요.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니야, 너는 내 소중한... 아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그저 엄마에게 안겨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 순간 그의 몸이 희미한 빛에 쌓였다. 현우가 외쳤다. 지연아, 지금이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아기를 안았다. 미안해. 미안해. 그리고 단검을 그의 가슴에 찔렀다. 빛이 터져 나오고 신전 전체가 흔들렸다. 어둠의 힘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사라져갔다. 지연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녀의 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정신을 차리자 그녀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창문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분명히 그 감촉이 남아 있었다. 의사가 조용히 방에 들어왔다. 끝났나요? 지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지연은 보통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다시 회사에 다니고 친구들과 만나고 때로는 새로운 인연도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날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종종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때로는 그 아이의 모습, 그 작은 손과 깊은 눈동자가 꿈에 나타나곤 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도시 외곽의 한 작은 사당을 방문했다. 그곳은 그녀가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갔던 곳이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곳은 이제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다. 지연은 낡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다.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그녀 자신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 아이의 안녕을 비는 것인지. 갑자기 바람이 불어 사당 안의 촛불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녀는 들었다. 희미한 속삭임. 엄마. 지연은 놀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그저 바람 소리였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때 그녀는 제단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인형이었다. 아무도 놓아두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곳에 있을 수 있었을까? 지연이 조심스럽게 인형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마치 갓난아기의 모습을 한 인형이었다. 그녀는 인형을 품에 안았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때 인형의 눈이 잠시 빛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바람이 다시 불어 그녀의 귓가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행복하세. 지연은 그 말에 미소 지었다. 비록 슬픔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아이는 어딘가에서 평화롭게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인형을 가슴에 안고 사당을 나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녀를 지켜보는 수많은 눈동자처럼. 바람이 불 때마다 지연은 어딘가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다. 엄마, 고마워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도 고마워.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서울, 현재.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큰 책방, 유리창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평화로운 오후, 한 여성이 고서 코너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는 30대 중반, 세련된 옷차림과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혹시 천년의 계약이라는 책을 찾고 계신가요? 고서 전문가로 보이는 노인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죠?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눈에서 보였습니다. 그 책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눈을 하고 있죠. 노인은 그녀를 안내하여 가장 오래된 책들이 있는 선반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권의 책을 꺼냈다. 가죽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바래져 있었고 금색 글씨로 천년의 계약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 책은 아주 특별합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의 몇몇 가문들이 비밀리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죠. 여성은 조심스럽게 책을 받아들었다. 이 안에 김지연의 이야기도 있나요? 노인의 눈이 잠시 빛났다. 아, 그 이름을 아시는군요. 네, 그녀의 이야기는 마지막 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계약을 끊은 사람이죠. 여성은 책을 품에 안았다. 얼마인가요? 당신에게는 무료입니다. 당신의 눈을 보니 이 책은 당신에게 돌아가야 할 것 같군요. 여성은 의아해하며 노인을 바라보았다. 왜 저에게? 노인은 미소 지었다.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지만 때로는 새로운 시작도 있는 법이니까요. 책을 펼쳐보세요. 당신이 찾는 답이 있을 겁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책방을 나왔다. 붐비는 거리를 걷다가 그녀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다. 마지막 장에는 김지연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녀가 아이를 봉인한 후 그녀의 삶, 그리고 그녀가 사당에서 발견한 인형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 계약은 끊어졌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기다린다. 1000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선택의 시간이 올 것이다. 여성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이름은 서민지, 김지연의 직계 후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손으로 감쌌다. 최근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검사 결과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심장박동이 들리지 않는 아이. 또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 카페의 창문이 흔들렸다. 그리고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어머니. 민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도 선택해야 할 시간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김지연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할 것인가? 그녀는 책을 닫고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번화한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달은 마치 붉은 빛을 띠는 것 같았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 평화로운 일상이 흐르는 이곳에 오랫동안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한 맥도날드 매장이 있었다. 노란 아치가 빛나는 이 매장은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는 장소였고 학생들이 방과 후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었으며 이른 아침에는 노부부들이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휴식처이기도 했다. 매장 안에 퍼지는 감자튀김의 고소한 향기와 그릴 위에서 구워지는 햄버거의 지글지글 소리는 누구에게나 친숙하고 편안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며 동네 주민들의 생활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속삭여지는 기묘한 소문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밤, 평소처럼 맥도날드 앞을 지나가던 한 남성이 매장 주차장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평소에는 낮에 붐비다가 밤이 되면 조용해지는 이 장소가 그날 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색 고급 승용차 몇 대가 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헤드라이트가 켜진 채로 차들은 매장 뒷문 근처에 멈췄고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차례로 내렸다. 그들은 마치 주변의 시선을 경계하는 듯 주위를 살피며 매장 안으로 사라졌다. 그 후 차 엔진 소리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적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 남자의 가슴에는 정체 모를 불안감이 퍼져나갔다. 그 후 비슷한 목격 정보가 이어졌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고급차들이 나타나고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맥도날드로 사라졌다. 하지만 매장의 창문은 모두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 안의 상황을 엿볼 수 없었다. 낮 동안의 맥도날드는 언제나처럼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직원들이 웃으며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밤이 되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었다. 동네 주민들은 불안감이 커져갔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행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더 기묘한 사건이 이어졌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일하던 택시기사가 매장 뒷문에서 무언가를 옮기는 인형을 목격했다. 큰 상자를 안고 있는 남자들이 말없이 트럭에 짐을 싣고 있었다. 기사는 호기심에 잠시 상황을 지켜보았지만 다음 순간 남자들 중 한 명이 이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 시선에는 분명히 보지 마라는 무언의 압력이 담겨 있었다. 기사는 급히 그곳을 떠났지만 등에 차가운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주민들 사이에는 불안과 공포가 뒤섞인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모두가 무언가 이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지만 진실을 알 수 없는 채로 마을 전체가 서서히 불안한 공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런 어느 날 동네 경찰서에 한 남성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제발요, 경찰관님, 맥도날드 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는 그렇게 호소하며 겁에 질린 모습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경찰관이 그를 진정시키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어젯밤에 쓰레기장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뭔가를 끌고 가는 소리 같았는데 나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죠. 그런데 맥도날드 뒷문에서 검은 봉지를 안고 나오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 봉지 모양이 마치 사람처럼 보였어요. 경찰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할 수 없는 어쩌면 중대한 범죄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불가사의한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형사 강태호가 현장으로 향하게 되었다. 강 형사는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 형사로 수많은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온 능력자였다. 그는 오랜 직감으로 이 사건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느꼈다. 단순한 심야 불법 활동이 아니라 뒤에는 무언가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그날 밤 부하들과 함께 맥도날드 주변을 잠복 감시하기로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동네는 적막에 휩싸였다. 그리고 새벽 2시가 지난 무렵 마침내 예의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나타났다. 엔진 소리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여러 대의 차가 차례로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그중 한 대에서 검은 정장을 한 남자가 내려 주변을 경계하듯 살폈다. 그 후 그들은 뒷문으로 매장 안으로 사라졌다. 강 형사는 무전으로 부하에게 신호를 보내고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조용히 매장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매장의 모든 입구는 잠겨 있었고 창문도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 안의 상황을 알 수 없었다. 강 형사는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돌아가 문에 손을 대보았다. 잠겨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숨을 죽이며 살며시 문을 밀고 내부로 발을 들여놓았다. 매장 안은 낮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어둡고 조용했다. 카운터 뒤에는 아무도 없었고 프라이어나 그릴도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벽에 붙어있는 화려한 포스터들도 어둠 속에선 불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강 형사는 작은 손전등을 꺼내 빛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주방 안쪽 바닥에 부자연스럽게 놓인 타일을 발견했다. 일부가 살짝 틀려 있어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살며시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타일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거기에는 검은 손잡이가 달린 금속재 해치가 있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영업시설이 아니야. 무언가가 이 지하에 숨겨져 있어.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들어올리자 그곳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아래에는 어두운 구멍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다. 강 형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손전등을 비추며 그 구멍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의 등골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강 형사는 눈앞에 열린 검은 구멍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손전등 빛을 비춰도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고 어두운 공간이 그곳에 펼쳐져 있었다. 마치 지옥으로 이어지는 길 같은 불길함이 감돌았고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그의 피부를 찔렀다. 여기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거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걸까? 의문은 끝이 없었지만 지금 확실한 것은 이 지하에는 무언가 중대한 비밀이 묻혀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고 대기 중이던 부하에게 무전을 넣었다.
주방 안쪽에 숨겨진 문을 발견했다. 내부를 조사하겠다. 지원을 부탁한다. 무전 너머로 부하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강 형사는 해치의 가장자리를 잡고 천천히 열었다. 해치 아래에는 철제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알 수 없는 채로 그는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뎠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코를 찔렀고 벽에 손을 대니 거칠거칠한 감촉이 전해졌다. 지하에 펼쳐진 어둠 속에서 손전등 빛만이 의지할 곳이었다. 몇 계단 내려간 곳에서 해치위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부하 중 한 명이 뒤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강 형사님?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더 깊이 내려갔다. 마침내 사다리 끝에 발을 디딘 순간 그곳에는 좁은 터널이 펼쳐져 있었다. 벽은 드러난 흙과 벽돌로 되어 있었고 습기 탓인지 이끼가 자라고 있었다. 바닥은 밟을 때마다 질척거렸고 천장은 낮아 큰 체구의 사람이라면 머리를 부딪힐 것 같았다. 터널 안쪽으로 빛을 비추자 한참 앞까지 이어져 있는 것 같았다. 강 형사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몇 미터 진행한 곳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벽에는 무언가 도구로 긁힌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이곳이 최근까지 자주 사용되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자 금속 문이 나타났다. 두껍고 녹슬어 있었지만 단단히 닫혀 있었다. 강 형사는 길을 가까이 대었다. 문 너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목소리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에 손을 대고 천천히 돌렸다. 끼익하는 무거운 금속 소리와 함께 문이 살짝 열렸다.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철과 땀이 섞인 듯한 불쾌한 냄새였다. 손전등을 비추자 그곳에는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벽에는 무질서하게 파이프와 전선이 늘어져 있었고 마치 폐허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리고 안쪽 벽 근처에는 낡은 책상이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서류나 지도 같은 것들이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더욱 눈에 띈 것은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철창이었다. 철창 아래는 한 젊은 여성이 웅크리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더러웠으며 몸을 떨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빛을 알아차리고 놀란 눈으로 이쪽을 올려다보았다. 도와주세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강 형사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불법 침입이나 불법 거래 장소가 아니었다. 인신매매나 그에 준하는 끔찍한 범죄가 이곳에서 강 형사는 곧바로 여성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라고 말을 건네자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다른 사람도 있나요? 그가 물으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여기 끌려온 지는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끔 누군가가 끌려가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강 형사의 내면에 분노가 치솟았다. 이런 비인간적인 일이 이 동네 지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즉시 그는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여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그때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뛰어들었다. 강한 충격을 받고 바닥에 쓰러지며 손전등이 굴러갔다. 희미한 빛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냉혹했고 살기가 강한. 형사는 신속하게 반격해 남자의 팔을 잡고 칼을 떨어뜨리게 하려 했다. 하지만 남자는 단련된 신체를 가지고 있었고 힘이 셌다. 몸싸움 끝에 남자는 다시 칼을 들어 강 형사의 어깨를 베었다.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아픔을 참으며 남자의 팔을 비틀어 마침내 바닥에 눌렀다. 그 사이 부하가 달려와 남자를 제압했다. 젠장! 남자는 분한 듯 중얼거렸지만 이미 저항할 수 없었다. 강 형사는 어깨에 상처를 누르며 일어나 무전으로 지원 경찰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여기에는 아직 뭔가 있을 거야. 이 시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그렇게 말하며 그는 안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방 안쪽에 또 다른 문이 있었다. 그쪽으로 향하자 문이 잠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는 기계 소리가 들렸다. 강 형사는 부하에게 지시해 문을 부술 준비를 시켰다. 도구를 사용해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따내자 천천히 문이 열렸다.
그 너머로 펼쳐진 것은 더 깊은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여기까지 와도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 얼마나 더 이어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어둠 속에 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강 형사는 숨을 고르고 주먹을 꽉 쥐었다. 다음 순간 그는 손전등을 들고 깊은 계단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강 형사는 어둠 속에 펼쳐진 계단을 바라보았다. 밑에서는 낮게 울리는 기계 소리가 들렸고 어딘가 멀리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도 섞여 있었다. 이 계단 너머에는 아직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 방금 전 방에 있던 여성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갇힌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손전등을 꽉 쥐고 무전으로 부하에게 보고했다. 여기는 강 형사,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 발견, 지원 바람. 부하로부터는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깨의 상처에서 둔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그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은 생각보다 길었고 중간부터 갑자기 습기가 증가했다. 벽을 비추자 오래된 벽돌이 드러나 있었고 곳곳에 물방울이 스며나오고 있었다. 여기는 분명히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장소였다. 단순한 숨겨진 방이 아니었다. 수십 년 혹은 그 이상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의문이 머릿속을 스치는 가운데 계단 끝에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다. 문 표면에는 여러 흠집이 있었고 마치 날카로운 것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여러 개 걸려 있었다. 무언가를 가두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지 그는 숨을 고르고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다. 조심해서 가자. 경찰 장비를 사용해 하나씩 자물쇠를 부수기 시작했다. 마지막 자물쇠가 떨어지자 무거운 금속음과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퍼져나갔다. 부패와 습기가 뒤섞인 불쾌한 공기가 감돌았다. 강 형사는 반사적으로 코를 막고 손전등을 들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더 넓은 지하시설이었다. 천장에는 노출된 파이프가 얽혀 있었고 오래된 조명이 곳곳에서 흐릿한 빛을 내고 있었다. 벽에는 수많은 서류와 지도가 붙어 있었고 그 중앙에는 커다란 모니터가 여러 대 늘어서 있었다. 모니터에는 동네의 다양한 장소 영상이 비춰지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맥도날드 내부와 주차장 영상도 있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줄은 몰랐다. 더 안쪽으로 진행하자 방 구석에 금속 철창이 여러 개 줄지어 있었다. 그 안에는 몇 명의 남녀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은 야위었고 눈에는 공포와 절망의 빛이 어려 있었다. 강 형사가 다가가자 그들은 놀란 듯 얼굴을 들었다. 경찰입니다. 안심하세요? 구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철창 안의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고 떨리는 목소리로 도와주세요 라고 속삭였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강 형사가 돌아보는 순간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검은 옷을 입고 무장한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침묵을 지킨 채 서서히 다가왔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 형사는 무전을 들고 지원을 요청하며 낮게 말했다. 역시 여기는 단순한 범죄 거점이 아니야. 이 조직은 더 뿌리 깊은 거야. 적 중 한 명이 총을 뽑는 순간 총성이 지하에 울려 퍼졌다. 강 형사와 부하는 즉시 몸을 숙이고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총알이 벽을 파고 모니터가 하나씩 깨져나갔다. 강 형사는 물체 뒤에 숨으며 부하에게 어모해 라고 외쳤다. 부하들도 응전했고 마침내 경찰 쪽이 우세해졌다. 수분 후 적 중 몇 명이 쓰러지고 나머지는 후퇴했다. 강 형사의 일행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확인하고 남아있던 적을 제압했다. 그는 급히 철창의 열쇠를 찾아 갇혀있던 사람들을 풀어주었다. 이제 괜찮아요? 당장 이곳을 나가요.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시설 안쪽에는 아직 이어지는 공간이 있었다. 강 형사는 부하와 함께 더 진입하기로 했다. 안쪽 가장 깊은 곳에는 거대한 금고와 같은 방이 있었다. 그 문에는 피처럼 붉은 페인트로 이상한 기호가 그려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안에 있던 것은 대량의 현금, 위조 여권, 그리고 몇 권의 두꺼운 파일이었다. 강 형사는 파일을 열어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곳에는 이 지하시설과 관련된 정치인들과 기업의 이름,
뒷거래 증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한국 암흑사회 전체와 관련된 거대한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었다. 이건?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동네는커녕 국가 전체가 흔들릴 거야.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실이었다. 이것을 공표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곳에서 같은 비극이 반복될 것이다. 강 형사는 결심을 굳히고 파일을 들어올렸다. 이 증거를 가지고 나가자. 이건 결코 어둠에 묻혀서는 안 돼. 그때 갑자기 뒤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시설의 다른 장소에서 불이 일어나고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젠장, 놈들이 증거를 숨기기 위해 폭파했나? 강 형사는 급히 부하와 갇혀있던 사람들을 인도하여 탈출을 시도했다. 불은 점점 퍼져나가고 시설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지상으로 나왔을 때 지하에서 갱음이 울리며 맥도날드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강 형사는 숨을 헐떡이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잔해 아래 묻혔지만 그의 손에는 증거 파일이 있었다. 그는 그 파일을 꽉 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다. 강 형사는 무너진 맥도날드 건물 앞에서 숨을 고르며 손에 쥔 증거 파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 안에는 이 지하시설의 정체를 밝히는 결정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을 표면화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관련자 모두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찰 내부에도 이 조직과 연루된 자들이 있을지 모른다.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주변에는 연기와 잔해가 널브러져 있었고 구조대가 부상자들을 옮기고 있었다. 구출된 포로들은 떨면서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강 형사는 그들의 구출이 끝난 것이 이 사건의 종결이 아님을 강하게 느꼈다. 이 지하시설은 빈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그 뒤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악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때 무전에서 본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 형사, 서로 돌아오게. 상부에서 이번 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네. 당연한 일이었다. 맥도날드 건물이 붕괴되고 지하에서 대량의 불법 거래 증거가 발견되었으니 단순한 사건으로 넘어갈 수 없었다. 강 형사는 부하에게 주변 상황 처리를 맡기고 순찰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 파일을 열어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정치인 이름, 대기업 관계자, 심지어 경찰 간부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사회 전체를 뒤흔들 대형 스캔들이 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공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 조직은 증거가 표면화되기 전에 그것을 없애러 올 것이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상부의 회의실로 불려갔다. 방에 들어서자 경찰청의 간부들이 조용히 앉아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중앙에는 그가 가져온 증거 파일이 놓여 있었다. 간부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강태호 형사, 보고를 들려주게. 강 형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지하시설에서 본 것, 갇혀있던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적과의 총격전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이 파일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지하 범죄 조직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경찰 내부까지 관여하고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부들은 잠시 침묵한 채 서로 시선을 교환하고 있었다. 그 분위기의 이상함을 느낀 강 형사는 경계심을 높였다. 그때 한 간부가 조용히 말했다. 강 형사, 이 건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 게 좋겠네. 그 말에 그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뜻입니까? 이만큼의 증거가 있는데요. 간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확실히 증거는 있네만 이것을 공개하면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거야. 영향은 예측할 수 없어. 우리는 현명하게 판단해야 하네. 그 말을 들은 순간 강 형사는 확신했다. 이 중에도 이미 조직과 연결된 자가 있어. 지금까지 경찰 내부의 부패를 여러 번 목격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것은 처음이었다. 즉, 모르는 척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간부들은 대답하지 않고 침묵만 지켰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강 형사는 주먹을 꽉 쥐고 파일을 집어들며 일어섰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다. 강태호 형사, 이것은 명령이네. 간부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자네가 독단적으로 움직이면 경찰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네. 그래도 강 형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 그는 방을 나왔다. 경찰서를 나서자 그의 휴대폰으로 알 수 없는 번호의 전화가 왔다. 경계하며 전화를 받자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불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알게 됐어. 아직 늦지 않았으니 파일을 넘기고 손을 떼라고.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강 형사는 그 협박에 굴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두려워할 것 같소?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곧 낮게 웃었다. 아니, 당신이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란 건 알고 있어. 다만 당신의 가족이나 동료는 어떨까? 그 말에 강 형사에 대해면에서 분노가 치솟았다. 이 자식. 하지만 그 순간 전화는 끊겼다.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연락을 취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안전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해 곧바로 아내와 딸을 경찰의 안전시설로 옮기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 싸움은 이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와 악의 전면전이었다. 그날 밤 강 형사는 극비리에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을 만났다. 그는 모든 것을 말하고 파일 사본을 건네주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공개해주게. 언론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네. 하지만 조심하게. 이건 정말 위험한 정보야. 강 형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미 깊숙이 관여해버렸네. 다음 날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어떤 자들에게 공격받아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뉴스를 들은 강 형사는 이제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다. 조직은 그를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 각오를 다지고 행동을 시작했다. 강 형사는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조용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어젯밤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에게 증거를 넘겨주어 한 발짝 전진했을 터였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공격당한 부하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고 경찰 내부의 압력은 더욱 거세졌으며 그를 둘러싼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더욱 모호해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갇혀있던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이 마을 전체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번호 없음. 다시 그 남자의 협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 형사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고. 강태호.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네가 너무 많은 일을 저질러 버렸어. 지금이라도 파일을 넘기면 모든 걸 끝내주마. 강 형사는 조용히 웃었다. 당신들의 방식은 이제 지겹네. 난 물러서지 않아. 전화 너머로 남자가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각오는 되어 있겠군. 통화가 끊긴 순간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강 형사는 즉시 주변을 살피며 몸을 낮췄다. 어둠 속에서 검은 차가 몇 대 그의 아파트 앞에 멈추는 것이 보였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내렸다. 모두 검은 정장 차림에 총기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온 프로처럼. 하지만 강 형사는 그들의 움직임에서 초조함도 감지했다. 그가 가진 증거가 공개되기 전에 어떻게든 그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강 형사는 조용히 뒷문으로 향했고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며 경찰서로 급히 갔다. 무전으로 연락을 취했다. 여기는 강이다. 본부 지원을 요청한다. 무장한 적이 접근 중이다. 하지만 무전 너머로의 응답은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혹시 경찰 내부에도 이미 그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동료뿐이었다. 그는 언론인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다. 지금 당장 기사를 공개해.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언론인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대답했다. 알았어. 곧 움직이겠네. 강 형사는 전화를 끊고 더 깊은 골목길로 도망쳤다. 뒤에서는 검은 정장 남자들이 거리를 수색하는 모습이 보였다. 얼마 후 순찰차 사이렌이 멀리서 울렸지만 그것이 구원인지 적인지 알 수 없었다. 강 형사는 숨을 죽이며 오래된 창고 안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뉴스 사이트를 확인했다. 거기에는 이미 기사가 공개되어 있었다. 지하에 숨겨진 암흑, 국가를 뒤흔드는 거대 범죄 조직. 그 제목을 본 순간 그는 마침내 작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조직은 증거를 숨길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였다.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적이 그의 위치를 파악한 것인가? 아니면 경찰의 지원이 온 것인가? 강 형사는 천천히 총을 꺼내들고 조용히 자세를 취했다. 문이 열리고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타난 것은 그의 부하 중 한 명이었다. 강 형사님 괜찮으세요? 그 얼굴을 본 순간 그는 마침내 긴장을 풀었다. 어떻게든 살아있네. 부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조직의 간부들이 이미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야. 아직 잔당이 있고 경찰 내부도 정화가 필요해. 그 말을 마친 순간 창고 밖에서 총성이 울렸다. 적들이 마지막 저항을 시작한 것이다. 강 형사와 부하는 즉시 응전했고 총격전이 벌어졌다. 총알이 날아다니며 창고 벽이 구멍투성이가 되어갔다. 하지만 점차 적의 수는 줄어들었고 마침내 침묵이 돌아왔다. 경찰의 지원이 도착하고 상황은 안정을 찾아갔다. 수일 후 경찰 내부 조사가 진행되어 많은 부패 경찰들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조직의 간부들은 국제 수배가 내려져 도망칠 곳을 잃었다. 동네는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다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강 형사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아직 어딘가에 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을 거야. 그는 홀로 무너진 맥도날드 자리를 찾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지하에 숨겨진 어둠이 밝혀진 것만이 유일한 성과였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걸로 끝이 아니야. 또 어딘가에서 새로운 어둠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는 담배를 물고 천천히 걸어갔다.